안녕하세요. 나미와 사연 데이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찾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들으시고 사연자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사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가족 간의 갈등에 돈 문제에 얽혀 있는 경우 꽤 많잖아요. 이번에도 돈 문제로 집안에 큰일을 겪으셨던 사연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오셨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제 주변은 저를 그렇게 안 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다시 제 인생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 얘기예요. 일반 평범한 고부 갈등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이는 나쁘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이지만 보통분이 아니셔서 저를 다른 부분으로 힘들게 하시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편이고 시댁은 약간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나름 돈 관련해서 좀 밝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도 남편이 집을 꽤 괜찮은 것으로 해왔고 당시에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전 시댁을 방문했었을 때에는 아버님이 수완이 좋으신 걸 알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기우는 편이 아니었고 좋은 집 대비 혼수도 나름 알차게 해갔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수입이 썩 많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부지런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발품을 파시고 아주 작은 단칸방부터 세를 주시면서 늘려가고 나중에 작은 빌라도 한 채 짓고 그걸 또 팔고 하면서 늘려가셨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부동산이니 투자 쪽이니 잘 모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희 친정 쪽은 일체 빚이나 투자 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었고 그저 근면 성실하게 한쪽만 파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긴 했는데요.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중산층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 한 명이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선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무척 귀여움을 받고 컸고 그래서인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금방 집에 눌러 앉아서 다른 일 하겠다며 그만둬 버리는 타입이었고요. 이런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냐며 고민도 많으셨고 저 역시 친정 생각을 할 때 얘 생각에 머리가 아팠고요. 가끔 남편이랑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같이 과일 먹고 할 때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희진아, 사돈총각 아직도 일이 없니? 네, 어머니. 걔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귀가 반짝 뜨였고요. 사돈총각 계속 집에 있으면 힘들 텐데 돈벌이 없는 것도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네,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대로 계속 있으니 젊은 날에 자기도 얼마나 위축되겠어. 그러지 말고 뭐 좀 알아보고 제대로 돈 넣을 구석을 마련해보라고 해. 그게 말이 쉽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안을 하시더군요. 요 근래 내가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 요즘 흐름이 아주 괜찮더라고. 그 또래 젊은 친구들도 조금 갖고 있는 자본들 투자해서 직장 다니는 거 못지않게 늘렸나 봐. 사돈총각도 혹시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투자하고 한쪽으로는 자기 살 길 열심히 알아보라고 해.
요즘 같은 때에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너무 붙잡고 있어도 답이 없어. 듣다 보니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이 무렵쯤 집에서 밥만 축낸답시고 동생과 부모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말을 자꾸 엄마로부터 건네듣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희진이 너 투자가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에휴,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도 우리 어머니 수완 좋으신 거 알잖아. 사돈총각인데 괜히 이런 거 추천해 주겠어? 며느리네 가족인데 말이야. 거의 저는 마음이 어머니 쪽으로 70% 기울어져 있었고, 엄마도 며칠을 고민해 보더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아주 조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동생이 일도 안 하면서 독립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 더 속이 터지시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전세방 하나 얻어줄 돈으로 뭐라도 해서 불릴 수만 있다면 장가 갈 때까지는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다 보니 결국 동생도 같이 듣게 되었고, 은근 동의하는 눈치더라고요. 이래저래 저희 친정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시긴 했는데 아빠가 이 부분에 아주 칼같이 반대하는 성격이라서 결국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아빠는 늘 저희에게도 제가 돈을 벌 땐 특히 더 투자로 돈 버는 거는 무리한 방법이고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니 넌 절대 어디 투자하지 말아라 하시곤 했거든요. 나중에 동생을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란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투자 쪽 흐름이 좋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유명 중견 배우시더라고요. TV 활동을 하진 않지만 누구나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 하고 떠올릴 만한 분이었고, 저야 그분 근황을 모르나 아무튼 어머니 말씀으로는 투자하며 이것저것 사업이 잘 되어서 방송 쪽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들어보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며 우리 집 여윳돈이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일단 제법 만기를 짧게 하고 금액을 크게 넣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잘 되기만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안 되어도 어머니와 그 배우분 명성을 생각하니 적어도 본전을 잃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아가씨도 결혼 자금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게 되었어요. 어차피 예식까지는 1년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익을 다시 걷어들이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친정에선 1억 정도 냈고 저희 집을 비롯해서 시댁 아가씨, 시고모님들까지 거의 적게는 인당 300에서 1억까지 오가는 수준으로 걸어두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이랑 어디가 협력을 해서 물건을 판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니 몇 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사기도 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친정아빠는 이 상황을 알게 되셨고 한창 엄마와 싸우셨던 모양이에요. 급기야 저도 호출당하게 되었고요. 희진이 너 결혼했으면 너나 잘 살 것이지 뭐하러 너네 엄마랑 희철이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 돈이 뭐 쉽게 나오는 돈이야?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 그게 그래도 희철이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연결해 주신 거라 사기당할 위험도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 말렸거든. 어쩜 자식이 돼서 부모 말을 이토록 안 들을 수 있는 게야? 워낙 고지식하신 저희 아버지시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내실 거라는 것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어찌되었건 저희 남편까지 출동해서 온 가족이 아빠를 잘 달래드리면서 상황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럭저럭 상황이 무마되고 다들 저마다 그 사업이 가는 방향들을 보면서 각자 묻어놓은 돈에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의 양가 가족 돈을 합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였으니 다들 주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듣곤 했는데 어머니 역시 각자 투자한 사람들의 연락이 많은지 무척 바쁘셨어요.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불리는 건 더 어렵겠지 싶어서 한동안은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온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희진아, 못 참겠다. 돈 그냥 달라고 말씀드려라. 아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남한테 주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셨는지 오셔서 저한테 무작정 화를 내시더군요. 남편도 쫓아나오게 되고 호통을 치시면서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 애초에 친정 쪽에는 결국 아빠 귀에 들어갈 텐데 투자받지 말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다 뒤집으실 기세로 당장 우리 가족이 낸 돈만 달라고 하도 난리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 정말 이때 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다가도 깨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2번 다시 경험 안 하고 싶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희진아, 그게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그렇게 당당하시고 강단 있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힘이 다 빠지신 건지 갑자기 불안감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뭔 일 있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난 이제 죽게 생겼어. 집에서 고성을 지르시는 아빠를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어머니 댁으로 뛰어갔고 얼마 안 있어 온 식구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모두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가씨, 시고모님과 시고모부님들 다 얼굴이 벌개지고 악에 받쳐 있었어요. 빨리 어머니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집에 안 계신 것 같으니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게 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모두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안쪽을 둘러봐도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거실이며 안방, 화장실 다 열어보면서 다들 점점 불안이, 분노로 바뀌어서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올케는 어디 간 거야 대체? 뭐야,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전 앞이 어질어질했고 잠깐 싱크대 쪽에 걸쳐 서려는 찰나 거기 놓인 하얀 쪽지가 보였어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여자들은 소리 질러 울부짖기 시작하고 남자 어른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시 꼭 찾아올게요. 사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체 사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갈 일이 뭐라는 건가요? 다들 여윳돈만 투자했다고 해도 노발대발할 판에 어머니만 믿고 억지로 끌어온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졸지에 혼자 이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만 대신해서 욕을 먹게 되셨고 전 이런 광경을 잠깐 보고 있다가 너무 대책이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당장 집에 계신 아빠를 어찌 설득할 것이며 그보다 내 동생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 나가 있었고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그대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으며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까지 붙들고 흔들어 대셨어요. 이러다 여차하면 이혼까지 가게 될 판이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빠께 사정사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며칠을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생과 엄마의 원망 섞인 전화와 지금 가장 연락하고 싶은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안 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생각해보면 저도 바보 같았어요.
그때 투자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을 생각은 했으면서 그 중견 배우의 유명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했으면서 확실한 투자처인지는 왜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무려 다단계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더군요. 금융이며 경제 쪽이며 그렇게 잘 모르면 그저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착실히 예적금이나 들면서 살았으면 됐을 터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벌려서 친정까지 피를 보게 만든 것일까요? 목소리 나는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고 아버님과 시고모님 댁 부부는 말도 못할 큰 싸움이 나서 밤새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코앞에 큰일이 난 건 아가씨였어요. 본인 혼수로 모아두었던 몇 천을 거의 다 투자했으니 결혼할 때 빈몸으로 가게 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집에선 사돈일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내고 사라져버렸으니 어찌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주석은 비게 될 테고 시댁 가족들은 축하하며 결혼식에 참석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딸의 이렇게 큰 경사를 앞두고 한 일이라 어머니도 정말 모른 채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아니셨겠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 당시에 어머니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친정 식구는 저한테 비난의 전화를 해대고 남편한테도 욕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 연락 안 되고 잠적해버린 자기 엄마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안쓰럽다고 했다가 저한테 불벼락을 맞을 뻔했고요. 일단 전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나니 시댁 출입은 물론이며 친정과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살게 되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엄마며 아빠며 동생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큰딸 시집 보내놓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아빠께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제 말에 넘어가 그걸 날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알아 누우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던 막내 남동생이 결국 취업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여간은 저한테 온갖 비난이 담긴 문자들을 보내더니 누나도 코가 석자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결국 본인이 일선에 뛰어들더군요. 저희도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집 재정도 말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일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기를 낳은 뒤 3, 4년은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었는데 매달 정해진 돈들을 갚아야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울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오가기를 수년을 했고요. 남편도 어느새 집에서는 이렇게 고되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의 어짜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때마다 어느 곳도 가지 않았으며 저희는 10년이 다 되도록 그 누구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시댁도 친정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꿈이었으면 얼른 깨고 싶은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정말 몇 번이나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는지 그때마다 붙들고 당장 내 동생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붙잡으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꿈을 숱하게 꿨고 그런 날은 유독 남편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고생을 하며 키워온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전 아이 뒷바라지에 생활비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겨 아빠까지 병을 얻으시는 바람에 그 병수발까지 하느라 제정신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병원비는 한두 푼인가요? 그걸 마련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건지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고요. 다행히 아버지 병원이 나아지고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벽에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마냥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니, 엄마가 집에 왔대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저와 남편이 그간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행적을 찾는 마냥 오리무중이라
이미 1, 2년쯤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왔다니요. 그것도 금수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받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판단도 잘 안 섰어요. 그런데 한번 뵙기는 해야겠더군요. 제 동생은 이후 조금 풀려서 어찌 빚을 갚았다지만 제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제가 한이 풀릴 것 같았어요. 가는 내내 남편은 엄마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애끓는 분노를 누르고 있었고 저도 비장한 얼굴로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많이 낯설었어요.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생소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안방에서 어머니가 휙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입니다. 니네 왔니? 10년 만에 본 아들 며느리한테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지 대체 알고나 계시는 걸까요? 사기당하고 어디 가서 기억이라도 잃으셨나 싶을 정도로 태연한 표정이시더군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이 목에 무슨 대놓고 남들 보라는 듯 현란하게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걸고 손가락이며 귀며 벌떼가 더 없을 때까지 주렁주렁 우스꽝스럽게 달고 계셨어요. 사람 속을 뒤집는 것도 유분수지 대체 뭐 하시는 거랍니까? 그러면서 현금 뭉텅이들을 바닥에 툭툭 묵직하게 쌓으시는데 이게 뭐 하는 광경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내 그 정적을 남편이 깨버렸어요.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돈 갖고 어딜 도망갔었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에게 어머닌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하시더군요. 너, 네가 그렇게 돈 갖고 오라고 수정이한테 난리를 쳤다며? 아들, 딸이란 것들이 말이야. 진짜 니네 엄마한테 그럴래?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현금 뭉텅이들을 거실 한가운데 허공에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묶음 종이를 찢어버리고 지폐를 위로 퍽퍽 날려대는데 진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돈 모아서 가져왔어. 다 가져가.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어머니의 그간 행적들은 용서될 수가 없었고 처음에 이걸 보니 전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었어요.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아들, 딸이며 다들 찾고 욕했다는 것에 화나서 저렇게 억하심정으로 돈 쪼가리 몇 푼 날리면서 허세를 부리시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희진이 너 이리 와봐라. 대뜸 저를 부르시기에 놀라서 쳐다봤고 일단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던 묵직한 스포츠백 같은 것을 내미시더군요. 이거 사돈댁에 갖다 드려. 이자는 원금 50% 챙겨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 전 일단 가방을 받긴 받았지만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고 우리 가족이며 제가 그 고생을 했는데 당장 열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확실히 많이 힘들긴 했는지 혹시 모를 위조 지폐는 아닌지 앞뒤 뒤집어 보면서 결국 그 앞에서 다 세게 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대로 남편과 아가씨에게도 가방들을 몇 개 넘기면서 시고모랑 친척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어쩌라고 하면서 똑같이 챙겨주시더군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윽고 저도 돈을 다 확인해 보았고 정말 빼도 박도 아닌 이자를 제대로 챙겨서 주신 돈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운이 훅 빠지던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긴장이 완전 풀려버리더군요. 나 말이다. 그 탤런트 계속 따라다녔다. 그래서 정말 독살 맞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거 이자까지 딱딱 쳐서 내놓으라고 해서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니네는 그런 고생 사서하래도 못할 거다. 사실 사정이 이랬는지는 저희도 연락이 안 되어서 알 길이 없었고
그 사람이 사기라는 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 선택지가 얼마 없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머니는 한이 잔뜩 맺히셨는지 말씀하시다 목이 메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나는 내가 한 일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나는 뭐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잠깐 흐름을 잘못 타서 다단계 사기니 뭐니 시비가 걸렸고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야. 나도 어떻게든 식구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랬는지 몰라. 급기야는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데 듣다 보니 그간 어머니도 힘드시긴 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하긴 평생을 고생해서 재테크니 뭐니 상승 곡선만 올라오시던 분이 가족, 친척, 사돈 돈을 모두 등에 업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원치 않게 생이별을 하고 아들이며 시집 보내기 직전에 딸이며 손주며 다 얼마나 그립고 생각이 났을까 싶어 좀 애달프게 느껴지긴 했어요. 남편도 그간의 일을 듣더니 못내 엄마가 여러모로 안쓰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더군요. 저희 친정에도 돈을 돌려드리면서 모처럼 남편도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했고 이래저래 상황은 이제사 무마가 되었습니다. 아빠도 건강을 되찾으신 상태에서 들으신 소식이라 좀 더 좋은 뉴스였을지도 모르겠고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기에 아직도 어색하지만 가끔씩은 시댁을 왕래하면서 지내고 어머니도 못 봤던 손주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보시며 용돈도 주고 싶다셔서 들리시기도 하셔요. 이렇게만 해서 상황이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재테크나 돈 쪽의 개념이 워낙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한번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대체 손을 놓을 수 없고 눈길을 끊을 수가 없는 걸까요? 저렇게 어머니가 돌아오신 이후로 거의 3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솔직히 투자 이야기를 또 꺼내실지 몰랐어요. 본인도 지긋지긋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로 고생을 한 본인이 봐도 너무나 확실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말을 꺼내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전 진저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운데 남편은 엄마가 정말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성격에 책임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말을 합니다. 무슨 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도 이래저래 말하는 걸 들어와서 저번 그 중견 탤런트 때처럼 듣도 보도 못한 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경제적인 생채기를 세게 겪어서 그런지 도통 엄두가 안 나고 어머니는 이전처럼 그렇게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며 너도 젊은 사람이니 이쪽 얘기는 쏠쏠이 들어봤을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많이 할 것도 없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 보람도 없으니 여윳돈 내에서 어느 정도 굴려보라고 하시는데요. 겨우 돌려받은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불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설득을 해대는데 저도 이제 막 다 헷갈립니다.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 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자, 첫 번째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요, 정말 읽는 것만 해도 우리 사연자님의 스트레스가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연 속에 등장하는 시어머니가 보통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말 웬만한 막장 드라마의 시어머니 저리 가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시어머니 겪어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사연자님에게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다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엄청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만두고 저만 어디 혼자라도 도망가고 싶은 기분이고요. 가족이 원수라는데 제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다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라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그럭저럭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댁 어른들은 비교적 젊으신 편이라 일찍 손주를 보신 셈이에요. 저희 남편 말고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장남이라 그런지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지병을 앓으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된 뒤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의 거처는 결국 우리 집으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할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말이 거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어울리시는 편이에요. 남편도 본인 학교 다닐 때 말을 경박하게 하고 자주 싸움에 끼는 엄마가 창피스러워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도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딱히 시부모님과 접촉이 없으니 그냥 넘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모시는 입장이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를 보니 남편은 갑자기 효심이 지극해졌나 봐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들과 셋이 사는 우리 집엔 방이 하나였고 서재로 썼던 곳을 비워서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반응은 영 다르시더군요. 아니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걸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니네는 그런 큰 방 쓰면서 나는 이런 쪽방에 가둬두고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네? 아니에요 어머님, 쪽방이라니요. 어머님 방 일부러 좋은 것들인 건데. 좋은 거긴 말이라고 막 갖다 붙이면 되겠니? 하여튼 시애미 모시는 꼴이 벌써부터. 서재방은 제법 키가 크고 몸집이 있는 초등학생 아들이 쓰는 방보다 큰 규모였어요.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랑 옷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은 서재방보다 조금 넓은 편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밖으로 큰 창이 있었어요. 결국엔 저 말을 듣고 저도 약간은 빈정이 상했고 남편은 그냥 어머니께 맞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예감이 썩 좋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용케도 오래 어머니랑 살았다 싶어요. 이후로 어머니의 행보는 진짜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남편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 엄마랑 같이 살기를 꺼리는지 알겠더군요.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이쪽 동네에서 나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시더군요. 사실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실 테고 차라리 좀 교류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과하신 편이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같은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뜸 절 보고 건네시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지 뭡니까? 아니 애기 엄마,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후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침에 먹은 밥이 체할 것 같았습니다. 글쎄, 거기 시어머니 말로는 올 때 혼수도 하나 안 해왔다며? 이 집부터 싹 다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쩜 그렇게 배포가 좋대?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아, 네. 진짜 보통 말 같은 말이어야지 대꾸를 할 텐데 어머님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열이 확확 오르더군요. 남편은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집살 형편이 도통 안 되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사람이 진득해 보인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반을 턱 내주셨고 거기서 불려서 이 빌라로 이사 오게 된 것이었고요. 게다가 혼수를 제가 안 해왔다니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으로 채워 넣었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이 집에 올 때에도 나름 튼튼하고 나쁘지 않은 것들로 꾸몄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축의금에나 관심 있으셨지 그렇게 자랑하시는 장남이 장가갈 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위층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건 정말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기 어디야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올라오셨다며? 그렇게 수완이 좋으시다던데? 나보고 투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도 먹고 뭘 좀 알아야지. 애기 엄마가 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봐. 시간 있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전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그냥 그날 들어오는 남편을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회의해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위층 할머님에게 자기가 돈이 많다는 식으로 살살 얘기를 하다 못해 돈 몇백에서 몇천까지 같이 투자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낯이 보통 두꺼운 분은 아니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한테까지 폐를 끼치면 어쩌자는 건가요? 결국 힘겹게 남편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군요. 어머닌 그 너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저한테 계속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반찬 투정을 하시고 집골이 이게 뭐냐면서 짜증을 연신 부리시고 손주인 제 아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막말을 연신 하시더군요. 얘, 너 청소 제대로 안 하니? 이러다 먼지 내가 다 먹겠다. 기관지가 안 좋아지겠어. 그리고 반찬은 이게 또 뭐냐? 전날 차려놓은 거 그대로 내놓는 법이 어딨니? 네 남편이 이거 먹고 행여나 일할만 나겠다.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도 저한테 싹싹 빌어대는데 애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같이 대들 수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본인 손주한테도 매우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이뻐 죽는다던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얄짤없으셨어요. 어쩜 그 거친 말투에 욕까지 붙어서 막말을 해대시는지 가끔은 아기를 제가 뛰어가서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창 자라나는 애들은 집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을 하기 십상인데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매번 욕짓거리를 해대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언제 한번 진짜 기야말 일을 벌이셔서 그때는 정면으로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어요. 서럽다며 울어대던 어머니 모습을 보니 진짜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증오하고 혐오할 수 있었구나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바로 우리 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었어요. 아들은 덩치가 큰 편이라 중학생쯤 되니 얼핏 제 아빠랑 비슷한 키가 되긴 했는데 그런 손주 보고 본인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 네가 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담배를 사오라고요, 할머니? 그래, 어여 가서 사와라. 아이 뭐하니 빨리 가지 않고. 이때 무척 쌓아두고 담아둔 게 많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삐져서 나가버리시고 종적을 감춰버리셔서 그때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남편은 건설업 노동자인데 수입이 당시 들쑥날쑥할 때라서
그닥 막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한창 학원비며 뭐가 들어갈 무렵에 그렇게 어머니가 툭 하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용돈이 부족하다 애미야. 돈 좀 줘라. 이번에 내 친구 생일이라 큰 거 하나 해주고 싶구나.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아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일도 안 하고 이 집에 그냥 사시는 어머니는 계속 무슨 사업을 한 해 만에 어쩌고 하시면서 자꾸 목돈을 요구하시더군요. 한 번은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올라올 때 시골에 땅 있는 거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 죽으면 다 니네 줄 건데 그렇게 나한테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몇십만 원씩 툭툭 요구하시더군요.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자꾸 자기가 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테니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전 이미 몇백만 원을 어머니 앞으로만 써버렸으니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며 집을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연락도 안 되고 거의 2달 가까이 종적을 감춰버리시는 바람에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해졌어요. 초조해지다 못해 불안해져서 결국 남편과 저는 둘 다 실종신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직접 들어오시더니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니네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그랬다. 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면 니네 천벌 받아. 알아? 일단 멀쩡히 돌아오셨다는 것에 한숨을 놓는 남편을 보니 안 되기도 했지만 제 이 기막힌 심정은 누가 알아줄지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요? 그 뒤로 그렇게 가족들이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고 아들 앞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제대로 못 될 정도로 여윳돈은 어머니가 다 쓰다시피 하셨어요. 가뜩이나 저는 속으로 화병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본인 손주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걸까요? 난감해하며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엄청나게 퍼붓게 되었어요.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시지 왜 재영이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거예요? 솔직히 순순히 뭔가 인정하고 잘못했다 소리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날로 완전히 어머니와 냉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왜? 네 자식이기만 해? 내 손주이기도 해. 네가 뭔데 간섭질이냐? 담배 사오면 어디 죽는다냐?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일찍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대들고 난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이 힘겹게 친정으로 와서 저를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빌어대는데 다시 가긴 하겠지만 어머니와 일절 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도무지 어머니와 같이 안 살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알겠다며 제발 집에만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참 애처로울 정도였어요. 여보 제발 내가 어떻게든 중재할게. 일단 애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저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남편이 불쌍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집인데 어머니한테 자리 내주고 제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살기로 했고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낮 동안에 제가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 작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20살쯤 되는 때에 아주 적게 뭐라도 해주자는 생각이었어요. 기센 할머니랑 살면서 맨날 눌러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나 부수적인 거라도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히 해줄 생각으로 내가 번 건 정말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리란 생각으로 일했어요. 얼마 못 벌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 일찍과 밤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딱히 저랑 접촉이 없으니 저도 어머니의 행보를 알 필요가 없으니 서로 터치할 게 없어서 좀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나름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은 제가 보태주는 돈들로 입시 준비를 했고 원하는 대학까진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처럼 호화로운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꾸깃꾸깃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도 보태주고 그나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중간에 한번 큰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꽤 크게 다쳐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한창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저도 당시 드문드문 부업을 했기에 겨우 제 용돈만 되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새삼스럽게 경제적인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즉 생각해야 했는데 어머님 오시면서 이것저것 부딪히는 동안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더군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입원해 있던 남편이랑 한창 말을 하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확실히 한쪽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심해서 하는 게 더 낫더군요. 남편도 아파서 누워있긴 했지만 미래 계획을 하다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졌고요. 우리 한 5년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보자. 어머니도 내가 설득해서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볼게. 적금 최대로 들고 그렇게 해서 가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듣다 보니 저도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볼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남들이 종잣돈 1억은 넘어야 뭐든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작년 초에 만기가 되었는데 적금 만기 금액을 보니 1억 2천이 좀 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좋던지 남편과 밖에서 둘이 호프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소소하게 축하를 했어요. 아들에게도 저희 친정 가족에게도 나름의 계획을 알렸었고 다들 진짜 고생들 했다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원래 저는 음식을 잘한다는 말을 꽤 들어왔고 나름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왔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열어서 조그만한 간식도 같이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도 20살이 되었고 한창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매체들을 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들, 예쁘게 광고를 하는 곳들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나름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름의 원대한 꿈도 당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커다란 장애물에 밀려 잠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고 여기저기 보러 다니던 상가 계약도 지금 같은 때에 무작정 밀고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다들 주변에서 말리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한을 미뤄두게 되었어요. 당시 아들은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 가끔씩 종종 배달업체나 다른 곳들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보란 식으로 틈틈이 조언을 주더라고요. 코로나로 이런 것들도 힘들었지만 몇 년간 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서 좋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직장 일도 들쑥날쑥하다 보니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머님 꼬박꼬박 밥을 네가 해다 차리라는 둥, 답답하다는 둥, 다시 은근슬쩍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아들도 긴장하고 저는 빨리 가게를 차려서 얼른 밖에 나가 종일 거기만 신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친정에 가 있기도 하고
다시 어머니와 있을 시간들을 억지로 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코로나 와중에도 다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싼 거래처를 알아서 뭐든 해보려고 저도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아주 바빠졌습니다. 좀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던 때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화병을 제대로 얻어서 며칠을 드러누웠고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가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날의 풍경은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진득한 상처를 남겨버렸고요. 그때 저는 어김없이 주변에 문의를 하고 발품을 팔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데부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싸우나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잘 들어보니 소리가 나는 곳은 우리 집이었고 뭔가 익숙한 소리여서 더 귀 기울여 보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사납게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이니 아무래도 화가 날 때 거칠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전 아들이 제 입으로 거친 욕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너무 당황해서 뛰어 올라갔고 그 대상을 본 뒤 기절할 뻔했어요. 글쎄 아들이 제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오랜 시간 봐왔다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자기 할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댔나 싶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미운 시어머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아들을 뜯어말리고 야단을 치렸는데 뭔가 현관 주변이 너저분하고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벌개진 얼굴로 땀범벅이 된 어머니는 손에 뭔가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발밑으로 뭔가 내팽겨쳐서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그건 돈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입을 뗐고 전 듣자마자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아빠 돈 훔치고 있었다고. 할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 정말이에요? 눈앞이 허옇게 핑 도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니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뭉치는 제가 장롱 안에 넣어둔 쇼핑백 속 그 뭉치가 맞더군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 네 탓도 있다며 어머님 버럭 화를 내시는데 왜 집에다 돈을 놔둬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기계 쪽이나 금융 쪽 관련된 건 잘 몰라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쪽을 무척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늘 예적금만 하고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 아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예금으로 놔두려다가 당장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찾아서 집에 보관해뒀던 겁니다. 다시 쓰게 될 줄 알고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몇 번이나 가게 계약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이 성사되려다 틀어지고 멈추려다 말이 또 나오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일이 길어질 줄 몰랐고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바로 시작하리란 생각으로 거기 넣어뒀던 것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우리 방에 있는 장롱 속까지 돈 넣을 구멍이 없나 뒤져보실 줄은 정말 조금도 생각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 돈 모으겠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애원해대도 기존 용돈 이상 안 드리고 버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온 집안을 몰래 뒤지셨나 봅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두고 아들이 그 길로 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호출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일도 마무리 못한 채 그 길로 달려왔고 그렇게 제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효자처럼 굴던 남편이 그런 형태로 괴물같이 변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대체. 저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실 때도 괜찮아요. 남편은 울부짖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몇 번이나 자기 뺨을 때려대는데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저런다는 게 여실히 보여져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윽고 한두 시간 지나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멍하니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있고 남편이 어머니께 한참을 따지더군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셨냐고 하는데 저도 돌아 앉아 있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들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아들이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은 웬 젊은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젊다고 해봤자 어머니 연세가 70이 다 돼가지고 끼케야 10살 정도 아래분이시더라고요. 그 남자한테도 애지간히 돈 자랑이며 허세며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한창 들어주던 그 남자분이 자기에게 딱 1억만 빌려주면 반년 안에 2억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며 강남 어디 살고 아들 사위들이 부자인데 본인이 현금이 없단 식으로 요구를 했더랍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그 남자를 찾아갔고 멱살 잡고 난리를 쳤는데 끝끝내 자기는 우리 어머니와 잘 모르는 사이라며 발뺌했다더군요. 결국 이렇게까지 되니 어머니도 본인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셨는지 다 실토하시더군요.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셨던 그 쬐끄만한 땅덩이도 이 남자가 다 해먹었다면서 말이에요. 대체 뭐 볼 게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주려고 했던 건지 경찰에 신고해보니까 이미 전례가 많은 데다가 한두 사람 엮여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 아니었다면 저와 남편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지만 일단은 이런 와중에서 상황을 다 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에게 바른 말은 해줘야겠더군요.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욕하는 건 아니라고 그것만 잡아주었어요. 솔직히 자기도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알아 엄마, 나도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아서 미안해.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아들에게 외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 사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당장 짐을 싸드렸고 그 길로 막내 서방님 댁으로 남편이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막내 서방님이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제발 부탁이라고 모셔가 달라고 난리라더군요. 어머니도 이 일로 적잖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병이 났다는데 솔직히 저는 꿈쩍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문제예요. 아프시다는 말까지 듣고 맞벌이 하느라 집에 제대로 있지도 않은 동생네 집에 맨날 싸우면서 알아 누워있다니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 마음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전 이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난리 지경까지 와놓고선 저한테 완전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 어떡하지? 왜 이런 상황의 결정권을 저에게 넘기는 걸까요? 막내 서방님네 가서는 동서랑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난리라는데 자기 동생네랑 엄마 한 번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얼마간 모시냐면 안 되냐고 합니다. 대체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정말 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두 번째 사연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사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급발진,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사연자님께서 당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사연자님의 마음 상태인데요. 몸도 마음도 많이 병약해져 있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눈뜰 때마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 별거 없이 그냥 순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만 요새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가고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안간힘을 쓰며 고생해준 아내도 고맙고 핏덩이로 나와서 앵앵거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시 모자라진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면서 받았고 돈을 갖다 줄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서 한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당시 저는 길가에 있는 누구라도 붙들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린 일이지만 이때의 아내의 모습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겠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는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슈퍼집 아주머니께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곤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엄마가 있었으면 편히 안겨서 어디 산책이라도 다니고 엄마 품에서 실컷 놀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서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남아나지 않고 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전 그런 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사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우리 현수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착한 성품을 가졌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고요. 공부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님. 아, 그래요? 아휴, 그럼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올 때면 늘 허리가 땅에 박힐세라 잘 부탁드린다 인사를 하곤 했어요. 아내와 그렇게 어이없이 떨어지게 되고 혼자 온갖 고생을 해가며 아들을 키운다는 게 참 서글펐지만 아들은 묵묵히 이렇게 한자리에서 힘내주면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아주 신기하게도 아들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매번 푹푹 찌는 더위와 땀방울과 우리 집에 흐르는 정적들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모진 벽을 뚫고 아들은 큰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더니 그 길로 의사의 길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축나는 고로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 되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빠, 나도 슬슬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결혼을 한다고? 너무 놀래서 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워낙 본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들이었고 의사로 일하면서 보통 바쁜 게 아니니 저와 마주칠 일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한다고 할 때 얼른 보내야 된다는 동료들 말도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수락을 했고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상견례 날을 앞두고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고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해 입었고요. 그렇게 바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빠, 옷이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신경을 써야지 뭐 하자는 거야. 응? 옷 왜 이상하니? 아휴,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빠 거울 안 보고 나왔어?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견례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군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할 만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에 계속 무한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몇 번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아 그냥 말해보라고 하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결혼식 때 아빠만 와. 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조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아빠, 나 쪽팔려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빠한테 내달라고 했어? 나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아빠도 알다시피 나 지금까지 잘하면서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과하게 부탁한 적 없잖아.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아빠만 와.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역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하게 저런 태도로 나오니 이내 그대로 따르게 되더군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며 한 명 한 명에게 그간 뱉었던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았고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 잘 차려입고 훤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일순간 실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아빠, 누구든 아빠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 알았지? 응? 괜히 말해서 티내지 말라고.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빠,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아까 아빠랑 인사한 사람들은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야.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서 쓴 거라고. 쓸데없는 얘기 안 했지?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서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걸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며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를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전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아빠, 잘 들어갔지? 고생하셨네. 뒤처리 하느라고 바빴어. 용돈 보내드릴게.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러고 얼마 지나서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까먹었나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보내지 않았고 이제 별게 다 서운하고 짜증스러워지더군요. 저에게 가족이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 가정이 생겼다고 아비는 완전히 모르는 척하나 싶었어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계속 누르다 못해 화로 번져서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절해버린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가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생각해보니 아들은 저한테 결혼해서 살 집에 대해서도 뭔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 무렵 옮겼다던 병원에 대해서도 위치 같은 것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 아무리 아들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전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 쪽에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 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예 일어설 힘을 다 빼버리려고 작정한 듯 세상은 왜 이렇게 저한테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서 떡국 먹자고 하기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날 마침 큰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양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아빠, 현수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면서 엄청 신기해해요.
삼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네요.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덕을 톡톡히 보시네요. 어? 그래. 그럼 당연하지.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서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을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앓느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 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저기 말이라도 하고. 아니, 연락 드릴게. 일단 가세요. 뭐라고?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뻑뻑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네만 잘 살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정말 너같이 징글징글한 놈은 내 처음 봤다. 뼈 빠지게 먹여 살려놨더니 애비 가슴에 대못이나 받고 내가 널 그리 키웠냐? 그 허옇고 넓적한 병동 안에서 사방이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주변 환자들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악하는 얼굴로 일제히 쳐다보았지만 전 더 이상 홀로 술 따위나 마시며 이 모든 걸 감내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남도 못한 짓을 저에게 저질러 버렸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난 모든 상황이 제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 버렸더군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고 그 순간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엉엉 울 뿐이었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민식아,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뀔 아들이었다면 제 아비를 저렇게 문전박대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어쩔 수 없어. 현수와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을 하며 살아가긴 이제 틀렸다고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너는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 애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걸 알면서 지 혼자 잘한 줄 알다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지 바라진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워낸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들어보니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더군요. 이 이상 아들과 더 칼날을 세우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키워준 값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병원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는 형과 누나 집에 왔다 갔다 지내라 하시기에 어찌저찌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난리를 치지 않고 딱 할 말만 하고 나오기를 며칠을 했어요. 아들 병원을 찾아가서 너 키움값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아들은 진짜 내가 저걸 끼고 키웠다는 게 환멸이 날 정도로 어이없게 말하더군요. 알았어. 좀 제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 드릴게. 나는 저를 키우는데 이런저런 사정 물불 가리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애비를 버려놓고서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를 몰아내고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보는 아들을 보니 저도 물러설 순 없더군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기를 보름째가 되니 이젠 며느리도 더 이상 자기 남편 뒤에 숨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본인이 나서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주 똑같았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제사 제대로 인사드려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현수 씨도 저도 여기 일이 안 돼요. 들어보니 뭐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물불 가릴 게 없었고 전 그냥 대뜸 금액을 불러버렸어요. 이렇게 난리를 쳐대는데 당연히 줄 리가 없을 것 같았고 그냥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도 싫지만 어찌됐던 저는 아들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근데 그걸 정말 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니네들 부자 아니냐? 네 남편한테 전해. 네 애비가 자기 키워준 값 적어도 3억은 쳐서 내놓고 매달 돈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붙이라고 말이야. 그거 안 주면 난 여기 맨날 출근할 거야. 알았어? 며느린 제 말에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창 경멸에 젖은 눈으로 주시하고선 이내 휙 사라지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같은 시간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제사 안쪽으로 저를 부르더니 바로 3억을 준비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저에게 읊어대는 말은 제가 한 말 그대로였어요. 달마다 200만 원씩 줄 것이다. 틀림없이 줄 테니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이지 말아라. 재촉하기 전에 늘 미리 칼같이 입금을 하겠다. 등의 아주 사무적인 말뿐이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 이 돈은 가히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었으나 이걸 진짜로 받자고 아들에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무심하고 말없는 관계라고 해도 그 비슷한 것을 해보며 뭔가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젊은 날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에 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같이 삼겹살도 먹고 사는 얘기하고 결혼해서 힘든 게 있으면 말도 어쩌다 하고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걸 저도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밖에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요? 제게 들어온 돈도 그냥 종이덩어리 같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입금되는 200만 원도 저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하고 저를 봐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소원으로 바라게 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통탄할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어긋났기에 저와 아들은 이런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일지 여전히 저는 눈뜨기 괴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습니다.